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한국금융연구원 측에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속가능 금융, 이후의 지속가능 금융 그리고 이런 이후의 투자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잘 짚어주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녹색 전환을 이루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금융 측면에서도 그만큼 빠른 전환을 달성해내지 못한다면 녹색 전환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런 실질적인 경제 전환이라는 문제는 굉장한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규제적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매년 지속가능 금융 부문에서 EU에서 나오고 있는 누적 정책의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800개 이상의 정책 개입이 전 세계 50개국 중에서 48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정책적 개입은 의무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ESG와 관련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이런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유럽이 단연 이런 내용의 선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짚어볼 현황 점검을 해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이런 비슷한 규제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3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EU 행동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3개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굉장히 대담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로 자본 흐름을 유도하는 건데요. 세부 이니셔티브가 더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목표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2개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 EU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가능성 그리고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무엇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지속 가능성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과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된 지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짚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첫 번째 목표, 제일 대담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EU의 규제 개입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가, 데이터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투자가 과연 늘어났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텍소노미 그리고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처음 수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목표는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정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지표 내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경제 활동이
실질적 기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다음 6가지 목표 중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충족하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규제 수립을 할 때 목표는 텍소노미를 만듦으로써 전환에 가장 필요한 그런 활동들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 굉장히 명확한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텍소노미를 시행하면서 조금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 이런 약점들로 인해서 이 시스템의 효과가 조금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텍소노미가 완전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기술 스크리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스크리닝 지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카테고리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3부터 6의 커버를 커버하는 그런 기준들은 굉장히 최근에 발간이 되었고 나머지 2개의 기준만 지금까지 유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부문, 예를 들면 원자재 채굴이나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이런 산업들은 이 기술 심사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텍소노미 규제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호소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런 EU 텍소노미에 맞춰서 보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인데요. 2023년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기업들이 말하기를 평균적으로 150일 그리고 15만 유로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2023년이 첫 해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이 번거로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자문기관 중에 지속가능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말하기로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 카테고리에는 무려 300개의 서로 다른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이 실용적이지 않고 사용성의 관점에서 추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그중 41%는 EU에만 있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같이 비EU 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EU의 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런 전환 금융 과 이런 프레임워크가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U의 이런 체계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활동을 적합 또는 부적합의 2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접근 방식에 따르면 전환금융은 적합하다고 미리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프레임워크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텍소노미를 도입하고 있지만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란불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펀딩에 이런 텍소노미를 폭넓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녹색 채권 발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녹색 채권은 기업의 펀딩 수단 중 하나로 특징은 그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녹색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를 규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고 단 하나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텍소노미를 놓고 보면 그린 프로젝트를 정의하는데 최적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U 기업들이 2020년 7월 이때 처음 텍소노미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한 총 녹색 채권들을 보면 지금 2231개 중에서 실제로 그 조달된 자금을 EU 텍소노미 활동을 위해 쓰겠다라고 약정한 경우는 1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린본드 형태로 조달한 1,700억 유로의 자금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수익금 사용 약속이 포함된 것은 120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녹색 채권을 통해서 기업의 펀딩을 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EU 녹색 채권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한번 녹색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자금의 최소한 85%는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굉장히 녹색 채권 발행을 격려하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이 옵션을 과연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약점들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텍소노미가 지속가능 투자에 있어서도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녹색 채권을 잘 발행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 역시도 이 텍소노미를 지속가능 투자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데에 주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U 프레임워크 하에서 소위 SFDR 하의 구조 펀드, 가장 강력한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펀드의 총 전체 대비 텍소노미 부합 투자 약정의 최소 비율을 설정한 펀드의 경우를 보면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그러니까 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정한 펀드는 6%에 지나지 않고 무려 70%는 아직까지 이것과 관련한 최소 투자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환금융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가량을 돌아보면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 크게 부상을 했는데요. 녹색 채권과 달리 이런 채권들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LB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은 어디에 사용해도 자유이지만 그렇지만 타겟형 상품으로 어떤 타겟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배출량 감축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SLB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SLB 중에서 54%가 2050년 만기 이전 만기를 두고 있는 채권 중 54%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채권들은 유틸리티 회사 내지는 필수 소비재 회사 그리고 산업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에 지속가능 채권 연계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타겟 설정 메커니즘의 효과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SLB들은 타겟형 상품이기 때문에 전환금융을 조달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전체 SLB의 약 70%는 만기 전에 발행자가 상환할 수 있는 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타겟이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이 이자율 상향이나 인상을 감수하는 대신 차라리 콜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상향도 굉장히 폭이 작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SLB들의 70%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25bp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영향이 클 만한 인상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린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U의 지속가능 공시 규제 SFD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그린워싱을 줄이고 탈탄소화를 증진시키면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제의 목표는 그린워싱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 상품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6조 상품, 전혀 ESG 요소가 없는 상품이죠. 그리고 8조는 일부 포함된 라이트 그린이 있고, 9조 상품이 저희가 다크 그린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인데,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100%를 지속가능성 투자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지속가능성 투자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판단에 의존해서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무엇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파편화된 기준이 탄생하게 되고, 이 전체적인 체계의 그리고 공시 규정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SFDR에 대해서 또 조금 부연을 하자면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래 이상적으로는 이랬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텍소노미 규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의미를 확립하고, 다음으로 이런 테크니컬 스크리닝 기준을 통해서 기술 선별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개별 기업들이 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임을 입증하고 측정할 것인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리포팅 의무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SFDR이 나오면서 특정 투자 상품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지침, 제2차 금융상품 투자 지침이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투자 자문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투자자의 ESG 성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 도입된 텍소노미가 6개 목표 중에 2개밖에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 2021년에 지속가능성 금융 공시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디렉티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텍소노미에 대한 기술 선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융 산업이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를 해라라는 의무를 적용받는 반면, 무엇이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그 의미나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이런 텍소노미를 펀딩이나 투자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호함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의 지속가능성 투자 펀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소수의 그런 투자 펀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 펀드에 해당하는 펀드의 수가 극소수입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지속가능 이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펀드 970개 중에서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97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극히 일부이죠.
그런 가운데 규제적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펀드의 분류가 다운그레이드 됐다가 또 갑자기 업그레이드 됐다가 2022년에 여러 EU 당국들이 규제를 수정하고 재분류를 하게 되면서 이런 펀드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SFDR의 목표 자체에 부합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투자자에게 확실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었는데 규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투명성조차 저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EU가 이런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도적이고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할 이런 실질적인 약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텍소노미에 대한 것인데 텍소노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인 텍소노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적인 텍소노미밖에 없는데 사회적 텍소노미도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다라고 분류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EU 녹색 채권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인데 지금 드디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한 그런 채권 기준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도 타겟에 맞춰서 타겟을 달성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이 펀드들이 관리될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추후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